대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해 1분기에는 11개사 대출을 취급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6개사로 줄었습니다. 5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한 저축은행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는 곳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하고 매주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폐업 지원 방안 등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쪼록 좀 빠르게 이런 대책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좀 실효성 있는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데요. 접경 지역 주민 중에서도 외부 문화의 호기심과 호감이 큰 장마당 세대가 동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기자님? 네, 대북 확성기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K-팝 등이 전해지고 또 국내 민간 탈북자 단체가 풍선을 띄워서 USB에 한국 문화 콘텐츠를 담아 그 젊은 군인들과 접경 주민들의 심리적 동요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우리로 치면 MZ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북한 MZ 청년들은 한국처럼 남친, 여친이라는 표현을 쓰고 연인에게 자기야, 사랑해 같은 말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연인을 특별한 애칭 없이 동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윗세대와는 말투부터 확연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MZ세대와 좀 비슷한 세대라고 하니까 괜히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연인의 호칭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에서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는 그럼 이 외에도 어떤 특징들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북한의 경제가 붕괴가 되고 식량 배급이 어려워진 고난 행군의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 장마당을 통해 극한의 생존을 경험하면서 시장 경제와 외부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체제에 순응하기보다는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개인 중시 성향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 장마당 세대의 성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이 MZ세대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개인 중시 성향이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외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큰가요? 네, 장마당 세대는 외국 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트텔이라고 부르는 중국산 전자기기에 USB를 넣으면 노래와 영상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당 세대들은 이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자 단체가 USB에 노래를 넣어 보낸 것도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USB가 막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좀 USB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군요. 사실 북한의 체제 아래에서는 이런 장마당 세대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겨지진 않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이 세대를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네, 북한은 장마당 세대가 외국 문화에 물들지 않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평양 문화보호법은 한국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화재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 사람 전체가 한류를 따라하고 있고 이것은 북한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체제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 조금은 아쉽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런 장마당 세대들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 사회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은 또 어떤가요? 네, 장마당 세대는 윗세대와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중국 길림성과 요녕성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귀국 일정 지원 등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고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네. 거칠게 항의하고 파업을 벌였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낯선데요. 사실 북한의 체제 아래서 이런 단어들, 이런 모습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장마당 세대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변화들 좀 우리와 또 우호적인 관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편지혜 기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들 가져갈지 그리고 또 어떤 이슈와 테마들이 증시를 뜨겁게 달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시각은 3시 20분, 우리 장 마감까지 약 1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중에서 조금 뜨거웠던 이야기를 한 가지 살펴보자면요. 바로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사실 좀 힘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 바로 화장품, 화학 업종입니다. 자, K-뷰티 업체에 대한 투자 혹은 매수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헬스케어 투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아키메드 그룹이요. 코스닥 K-뷰티 미용기기 업체죠. 제이시스 메디칼에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공개 매수, 현재 매수가는 13,000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대상 지분이 72%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이시스 메디칼 주가 살펴보니까 12,750원, 현재 18%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굉장히 불기둥 쏘아 올렸는데요.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하게 되면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을 자진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이 아키메드 그룹이 밝혔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어떤 것을 하는 업체인가 했더니 아마 여러분이 이런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이다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여성분들은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법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포텐자, 리니어지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430억 원, 363억 원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2004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고주파와 집속 초음파 미용 의료기기가 핵심 역량인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영업망도 탄탄하다라는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제이시스 메디칼과 같은 사례는 꾸준히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내 대형 PE 업체인 한앤컴퍼니, 그리고 한앤컴퍼니는 무려 미용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을 공개 매수하는데 이 상장 폐지한 데 이어서 9,580억 규모로 크게 좀 투자를 했었고요. 또 2022년에는 베인캐피탈이 현재 코스닥 시총 10위에 올라 있는 회사죠. 클래시스에 6,700억 원을 베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 리쥬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파마리서치 역시도 공개 매수 등 꾸준히 매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곳들 전부 다요, 고주파 또 집속 초음파와 같은 미용 의료 기기들의 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 왜 이렇게 매수세가 좀 몰렸는가 하니까 과거에는 이 사모펀드들이 임상을 진행하는 신약 기업에 투자를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용 기기의 업체들의 경우에는 매출과 수출 비중이 바로 파악이 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죠. 이런 관계자들의 분석과 함께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팬데믹 이후에 K-뷰티에 대한 해외 반응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화장품의 경우에는요, 유통, 제조,
원료와 같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좋은 흐름들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우리 화장품의 가장 주 무대가 동남아와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일본과 같은 곳들에서 수출을 주력해서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 시장의 영역이 좀 넓어졌고 K-뷰티의 위상까지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화장품 유통으로는 이제 좀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실리콘2. 최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잉그루드랩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와 관련된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콜마와 같은 제조업 중심 회사들, 그리고 원료 가지고 승부를 보고 있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K-뷰티. 오늘은 저희가 K-뷰티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 마감 5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네, 마감 5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7% 하락한 2,71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0.16%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지수의 하락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홀로 4,460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고 개인은 6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오늘 지수의 상승을 그래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입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1.55% 하락하며 7만 7천 선을 넘어서지 내주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2% 상승한 20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84% 하락한 35만 6천 원에서 거래되며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32% 상승한 2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완성차 업계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7% 하락한 73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6위부터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48%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0.83%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37% 바이오 업종의 약세장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9위로 올라섰는데요. 2.2% 하락하며 37만 8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0.63% 하락한 7만 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보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형제는 꽤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93% 하락한 21만 5,500원에서 에코프로 BM이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가 넘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지난주 4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첫 거래일 5%가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암치료제 AHLB는 0.67% 하락하고 있고요. 엔캠은 약세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 리노공업과 HPSP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2%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HPSP는 1% 가까이 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미용기기 쪽은 2%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6월의 금리는 사실상 7회 연속 동결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5월 CPI 발표와 그리고 또 9월의 금리 전망까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다가오는 경제 지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1분 정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힘든 시장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역시 전체적으로 좀 힘을 강하게 내기는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상승하려는 탄력들은 보였는데 아직까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70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6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힘든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섹터는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흐름 보였던 업종이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빙그레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빙그레에 대해서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현재도 24% 이상 상승하면서 거의 뭐 마감 앞두고 갑자기 치솟아 올랐습니다.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함께 비슷한 이슈로 그리고 좋은 호재로 우리 해태제과 식품 오늘 상한가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빙그레는 오늘 52주 신고가 만들어냈는데요. 왜 이렇게 빙과류와 관련된 빙그레가 상승했는가 했더니 때이른 더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때이른 더위 때문에 폭염 테마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 빙과류뿐만 아니라 뭐 평년보다 이 여름철 기온이 좀 높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주가 종목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끝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K-뷰티뿐만 아니라 K 음식료품까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 드려봤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이슈 경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와 이벤트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14일까지요. 연준의 FOMC 정례 회의와 주요 물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준의 FOMC 발표 전망과 미국 금리 발표에 따른 국내 경제의 영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 주 정말 뭐 빅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 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이번 주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14일까지 오늘부터 이 FOMC 정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물가 지수들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다. 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떨어졌습니다. FOMC 금리 전망,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이제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9월 달에 0.25%를 내리겠다. 네. 한 2번 정도 내리겠다는 것이 지금 FOMC에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입니다.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3.5%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2%로 사상 최초로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5.5%라는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합니다. 네. 미국의 이번 달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 인구를 보면 27만 명이 신규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업종입니다. 농업은 10억 원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한 23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조업은 평균 10억 원 매출에 대해서 5명밖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5.5%라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이번 달에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이 확률은 한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이 금년 9월과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내리겠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고용 시장은 좋은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계속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유럽은행과 캐나다는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이번 FOMC 회의 발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변동, 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이렇게 주목이 좀 되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가 5.5%, 한국은 3.5%인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모든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70%는 부동산에 자기 자산이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5,200만 명 중에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한 1,400만 명,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주식 시장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은행의 대출 이자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하고 기업인들도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데 반도체 칩 하나가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와. 지금 테슬라가 한 10만 개를 구매해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HBM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경제는 계속 호황이 될 것이다. 지난 주식시장의 나스닥은 한 30배 정도 올랐는데요. 네. 이와 같이 국가 GDP는 계속 성장을 하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40년 동안 계속 우하향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산책을 나가게 되면 항상 앞으로 갑니다. 강아지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강아지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자기 주변을 맴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책은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똑같은 겁니다. 국가 GDP라든지 기업의 GDP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경제 자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는 계속 바람직하지 못하고 네. 최근에 공매도했던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인들이라든지 펀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결론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계속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국이 목표로 했던 기준금리는 5.5%에서 인하를 해서 4.6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2번 정도 인하한다 그러면 한 5.0이 될 것이고 내년부터 계속 1%씩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성장하게 된다. 네. 바로 우리의 커플링 현상입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국도 똑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제 커플링 현상이다. 바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지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낮아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경제가 결국에는 커플링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FOMC 회의가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 발표가 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그 중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교수님? 저는 아마 이제 이번 달에 미국이 소비자 물가 5월 달 지표가 발표되는데 한 3.4%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물가 인상이 얼마나 됐느냐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6조 달러나 되는 큰 돈을 풀었는데요. 당시에 한 3년 동안 2021년, 2022년 코로나의 3년 기간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10%가 올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율은 9%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중에 돈을 흡수하자 은행에 바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유럽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입니다. 유럽은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드디어 0.25% 인하했고 캐나다가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높다 그러면 이것을 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소비자 물가가 2%가 목표입니다. 네. 미국은 9%에서 이번 달에 3.4%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려 한 6% 정도 물가가 떨어진 겁니다. 미국이 2%가 올 연말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5.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이 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봤더니 소비자 물가가 3.4% 나왔지만 미국 경제가 너무나 튼튼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금년 1월 달에 미국에 방문을 했었는데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식당이라든지 버스에도 운전기사를 모집한다, 청소부를 모집한다. 굉장히 고용이 대해서 일자리를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자리가 그렇게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의 11배의 크기로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대만의 TSMC도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전 세계 기업을 빨아들이고 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튼튼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4%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9월 달로 넘기게 되는 어떠한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미국이 쉽게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뭐 소비자 물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쳐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럽과 캐나다는 금리 인하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이유들뿐만 아니라 미국이 선뜻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또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AI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앞으로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러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7개를 말하는데요. 파망트 기업을 말합니다. 네. 페이스북,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테슬라까지 포함되는데요. 네. 이와 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도하면서 미국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3조 달러라 그러면 원화로 4천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순으로 이렇게 3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고 일본이 5%, 중국이 4%, 한국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주식 투자할 때 미국의 90%를 투자하고 한국에는 1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와 같이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이 60%입니다.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밖에 안 되고 세계 35위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투자해야만 세계 경제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투자해서 세계 경제를 함께 따라가야 되고 지금 현재의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다. 지금 미국의 지금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쿠팡인데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에 미국의 야놀자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네. 이와 같이 야놀자도 클라우드나 전 세계 호텔과 항공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손정의 회장이
야놀자에 투자를 3조 원 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분야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놀자를 만든 이 대표가 천안공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배달의 민족도 천안공고 나오고 네. 전부 다 공고 나왔지만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업을 크게 육성했는 이유가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고 투자를 해야만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할 수가 있고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몇 조 원대에 이르는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에도 우리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좀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는 있지만 우리 시장이 좀 커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AI 분야와 같은 곳들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금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환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교수님, 오늘 1377원을 만들어냈는데요. 게다가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사실 그동안은 좀 괜찮은가, 조금 불안한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는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팍 올라버렸어요, 교수님. 이 환율과 달러 인덱스, 우리 경제에 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내가 항상 경고를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로 굉장히 문제가 없다. 네. 한국은행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GDP가 한 2조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GDP의 22%가 외환보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금융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아르헨티나 12번째 외환위기가 이미 났습니다. 네. 지금 미국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100%고 터키, 우리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는데 네. 기준금리가 한 17%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국제금융위기는 항상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하는 나라입니다. 1997년도에 IMF 위기를 대한민국은 직접 겪었었는데요. IMF 위기를 겪지 않은 대만은 국가 GDP의 70%가 외환보유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전부 다 국가 GDP에 대한 외환보유고를 70에서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BIS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현재보다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IMF에 권고한 사항 이상만큼 가지고 있다. IMF는 모든 국가의 경상 지출에 필요한 3개월치를 보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IMF 말 듣다가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의 스스로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가 수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나라다. 네.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석유를 수입할 때는 바로 이렇게 달러로 지급하거나 과거에 금 모으기를 운동을 했는데 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중요한 것이고 달러를 비축해야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달러를 비축하지 않고 좀 태만히 한다 이러면 우리 개인은 환율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아이고, 네. 바로 우리가 미국 주식은 달러 베이스로 투자되는 것이고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본인의 자산도 달러와 똑같은 비중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글로벌 비중에서 미국이 60%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주식을 할 때는 한국에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안 되고 세계 경제를 따라가고 우리가 함께 하려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추가해야 되겠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된다 그러면 한국 국민들의 70%가 바로 부동산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도 함께 성장할 것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은 90대 10으로 미국의 90, 한국의 10%. 또한 기준금리 인하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단독 세대주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국 시장에도 함께 좀 투자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오늘 이슈경제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우리 조금 하락하면서 아쉽게 출발을 했는데요. 2,701포인트에서 코스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와 네이버와 유튜브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